성공 시작, 실패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지금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공부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나도 지금 보직 객관식 형사정책 집필 때문에 이번에는 조상님께 양해를 구하고 집필 작업 이제 어제까지 끝나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법령 강의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치열한 노력이 저 보름달보다도 더 풍성한 그런 결실로 다가올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오늘 또 즐겁게 집중해 나가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은 이 법령집 246페이지 시행규칙 214조부터 보도록 하자고요. 시행규칙 214조에서 규율 17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율은 소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규율 중에서 특히 이 법무부 영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것 사유로 징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규율 17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17가지 모두 이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가 출제될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어떻게 함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정도로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제1호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그래서 여기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는 사회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2호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3호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에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그래서 뒤에 바로 나오지만은 이 1호부터 3호까지가 가장 중요한 규율이에요. 그래서 이 1호에서 3호까지 규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21일 이상의 금치에 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1호, 2호, 3호는 그런 점에서도 특별히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5에 2에 있어서도 허가 없이, 여기서 키워드는 허가 없이예요. 그래서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의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의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가 규율이지, 이 허가를 받고 다른 수용자의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의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규율 위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허가 없이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만 규율 위반 행위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6호에 있어서는 이 교도관의 직무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규율 위반 행위가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17가지 규율은 몇 번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이렇게 규율로서 규정해 가지고 수용자에게 금지를 시키고 있는지 하는 정도를 파악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15조 징벌의 부과 기준, 이것도 세부적으로 출제할 가능성은 높지가 않죠. 그래서 제1호에서 규정된 내용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법 제107호 징벌 사유 5가지를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 5가지 중에서 1호 하게 되면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벌 부과 사유이면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형벌도 부과할 수 있는 사유죠. 그래서 아주 무겁게 징벌을 부과해야 돼요. 그리고 제4호가 금지 물품을 반입, 은닉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형집행법에서도 형벌 규정을 두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위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1호, 제4호 및 방금 전에 강조했듯이 1호부터 3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대한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겁게 징벌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소한 21일 이상의 금치, 모든 징벌은 30일 이하로 제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21일 이상 금치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1호는 그런 점에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16조 징벌 부과 시의 고려 사항 보면은 215조의 기준에 따라서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징벌 부과 시 고려할 사항과 관련해서 1호 징벌 대상의 일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의 나이, 성격, 지능, 성장, 환경, 심리 상태 및 건강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 범죄 전력, 즉 전과 횟수 이런 것을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나이, 이 성격이지 성별이 아니에요.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징벌을 다르게 부과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나이, 이 성격을 성별로 바꾸는 함정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식적인 내용들이죠. 징벌 대상 행위의 동기, 수단, 결과, 자수 등 징벌 대상 행위 후에 정황, 뉘우치는 빛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 정황, 그리고 작업 성적이 아니라 교정 성적 또는 그 밖의 수용생활 태도, 평상시 수용생활 태도가 아주 이렇게 불량했거나 교정 성적이 매우 낮거나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엄격한 징벌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217조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별표 3개 하도록 하세요. 교사와 방조 개념을 먼저 상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교사 하게 되면은 뭐예요? 여기 풀이해 놨듯이 원래 규율을 위반할 행위를 할 의사가 없는 그 수용자로 하여금 부추겨 가지고 그 규율 위반 행위, 교정사고 이런 것을 행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사시킨 놈이 더 나쁜 놈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깨우거나 부추겨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그 수용자, 교사범, 이런 그 행위를 한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사범에 대해서는 당연히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절대로 감경시켜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범에게는 감경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방조는 이 곁방자, 돌조자, 곁에서 도와주는 행위가 방조 행위죠. 그래서 이미 규율 위반 행위를 할 의사를 지닌 수용자로 하여금 좀 쉽게 그러한 그 규율 위반 행위를 하도록 돕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감경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항 보면 다른 수용자의 징벌 대상 행위를 방조한 수용자에게는 징벌 대상 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한다. 자, 끊어서 이해하도록 하세요. 원칙적으로 방조범도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정범과 똑같이 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은 그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황을 고려해 가지고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애적으로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의무적 감경이다. 그래서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하면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217조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교사하고 방조 확실히 구분하도록 하고요. 218조 징벌 대상 행위의 경합. 경합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이 합해지는 것을 뜻하죠. 자, 그래서 둘 이상의 징벌 대상 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에 해당하는 징벌 중 가장 중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것도 이 가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중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죠. 가중한다가 아니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그리고 2분의 1까지를 200까지 가중할 수 있다로 바꾸는 함정도 주의할 사항이에요. 제2항 징벌의 가벼울 경자, 무거울 경자, 가볍고 무거움은 215조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가볍게 봐두시도록 하고
219조 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 징벌 대상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 교도관이 징벌 대상자는 아직 징벌 집행을 받기 이전에 지금 혐의를 가지고 조사받는 수용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교도관이 징벌 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당연히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조사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진술 기회 제공할 것, 이것은 지금 시행규칙에서도 명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3호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서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서 처리하지 아니할 것. 제4호가 중요하죠. 4호. 자,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징벌 부가사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호와 제4호가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벌 부과할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형벌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행위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하고 똑같이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 부과 외에 형사 이권 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형사 소송 절차에 따라서 조사 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 그래서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알려주고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형사이권 조치가 요구되는 그런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형사이권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규정으로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219조의 2, 이 219조 2처럼 이렇게 제정할 때 없었던 조문 내용이지만 그 뒤에 추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중요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추가로 개정해 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런 219조 2처럼 추가된 그런 조문은 시험 출제에 있어서도 그만큼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서 별표 하나 하고, 징벌 대상자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여기서 규정하고 있고, 뒤에 가면은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심리 상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 상담은 오늘날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하는 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도관님으로 하여금 징벌 대상자에 대한 심리 상담을 하도록 해야 된다. 뒤에서 또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해서도 교도관을 하여금 심리 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해가지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징벌 대상자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 상담은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심리 상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사와 같은 전문인을 채용해 가지고 상담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점도 좀 주의하도록. 그리고 220조 조사 기간에 대해서 1항에서는 조사 기간 정의되어 있죠. 조사 기간이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날이 들어 있으면은 전날이나 다음날로 바꾸는 함정이 출제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사 기간은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 하는 거 확실히 알아두시도록 하고, 그리고 수용자의 징벌 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이고 연장하는 경우에도 1회 안에서 7일 연장이지 10일 연장이 아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은 최장 기간이 17일이지 20일이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220조도 별표 하나 갖도록 하세요. 조사 기간. 그리고 2항에 있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소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도 이해하면서 파악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조사 결과 징벌을 부과할 만한 그런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에 회부를 해야죠.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의심만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면은 혐의 없음을 통고해야죠. 무혐의 통고. 그리고 징벌 대상자에 대한 훈계, 가볍게 징벌 규율 위반한 경우 같은 경우는 훈계, 이렇게 앞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훈계를 줄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훈계는 경고로 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왜냐? 경고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징벌의 한 종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 소장이 경고할 수는 없어요. 징벌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훈계하고 경고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세요. 특히 나중에 이제 형사정책 편에 있어서는 보호소년법에서 가장 가벼운 그 징계 조치가 경고가 아니라 훈계죠. 그래서 이 형집행법에서 가장 가벼운 징벌은 경고이고 보호소년법에서 가장 가벼운 징계는 훈계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경고와 훈계 헷갈리지 않도록 강조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훈계와 경고 확실히 구분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일반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하듯이 이 징벌 절차에 있어서도 소장님께서 징벌 회부를 보류시킬 수도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조사 종결 조치, 사망, 조사 기간 중 징벌 대상자에 대해서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이지 포함하게 해야 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 조사실에서 이 처우를 제한한 경우에도 반드시 그 기간을 징벌 기간으로 포함시켜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부 또는 일부 징벌기관에 포함할 수 있는 권한은 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징벌위원회에 있는 거죠.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자, 사망도 별표 하나 하시고요. 그리고 사항, 소장은 징벌 대상행위가 징벌 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의 진료, 전문가의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하는 거.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5항에 있어서 징벌 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그 행위가 징벌 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징벌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 감경하고 이렇게 헷갈리도록 문제 만들 수 있으니까 감경을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 아예 징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라서 그런 행동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6항 보시면 조사기간 중 징벌 대상자의 생활용품 등 보관에 관하여는 232조를 준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232조를 같이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금치 집행 중에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 금치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 자해 우려가 있거나 시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누가 할 수 있어요? 소장님께서 할 수 있는 거지 교도관님께서 하는 조치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 소장은 자살 자해 우려가 있거나 교정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221조 일시 정지는 딱 보니까 이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 이렇게 감이 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이 높아졌죠. 자, 별표 2개 하세요. 조사 일시정지 1항 소장은 징벌 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지할 수 있다. 정지
된 경우에는 그런 것 이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이 정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단하고도 차이가 있다. 개념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그 연구가 돼 있는 출제자라면 그 용어 가지고 실력을 테스트 할 수도 있어요. 기초적으로 이렇게 기본 실력이 잘 갖춰졌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도 있어요. 2항 정지된 조사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해소된 때부터 곧바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고 있죠.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 사유가 소멸하기 전날까지 기간은 조사 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조사 기간에서 이렇게 제시켜줄 날짜와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사가 정지된 날까지는 하루의 조사 기간으로 이미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벽에 어떤 그 정지가 됐다 할지라도 정지된 날 하루로 치는 거죠. 그래서 정지된 다음 날부터지 정지된 날부터가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정지 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 그러니까 소멸해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조사가 들어갔다 하게 되면은 그날은 계산에 넣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소멸한 전날까지다. 다시 한번 정지된 다음 날 그리고 소멸한 전날 뒤바꾸는 함정 문제 주의하도록 해라 하는 거. 그리고 222조 징벌 대상자 처우 제한 알림. 자, 그래서 가족에게 알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수용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알려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 규정이 있죠. 그런데 이런 그 단서 규정 없이 반드시 알려야 할 것은 유독한 경우였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었기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반드시 알려야 할 사유였죠. 그래서 유독한 경우나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알려야지만은 이렇게 알림 사유 경우는 다만 징벌 대상자가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알려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처우 제한에 대해서도 알림 사유가 되는 것은 이 밖에 있는 이 가족과 외부인과 이렇게 어떤 거 관계된 그런 거 사항에 대해서만 알림 사유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족 등과 이렇게 접견하러 와가지고 허탕칠 수도 있으니까 접견이 제한된 경우나 편지 수수가 제한된 경우, 전화 통화가 제한된 경우에는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받고 있는 경우에 반드시 모두에 대해서 다 알림 사유가 아니다 하는 거.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접견 정지, 접견 제한, 편지 수수 제한, 전화 통화 제한 하는 경우에 이렇게 가족에게 알림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요. 징벌 집행 중인 경우에도 여기서는 지금 징벌 대상자 조사 받고 있는 징벌 대상자에 대한 알림 사유고요. 그리고 229조부터 223조부터 229조까지가 지금 여기에 빠졌는데 여기에 그 빠져 있는 것은 내가 집필을 하면서 지금 국가직 7급이나 9급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는 그다지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한 경우가 여러 조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집필이 끝난 뒤에 2025년부터 승진시험이 또다시 그 부활되는 걸로 발표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 강의도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강의를 듣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종종 그 질문도 올라오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빠진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빠짐없이 보충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앞부분에서도 빠져있던 내용들 이것을 이번에 같이 바로 이어가지고 보충 강의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충 자료로 지금 형집행법 시행규칙 223조에서 229조 추가해가지고 249쪽을 보충하도록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카페 그 자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이렇게 직접 법령집에 같이 부착을 해놓고 하도록 하세요. 제 229조 징벌위원회 외부위원과 관련해서 소장은 징벌위원회 외부위원을 다음 각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외부 사람이니까 임명이 아니죠. 위촉한다. 그래서 외부 위원 그 자격이 있는 주기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2호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직에 있는 사람이죠. 이것은 이제 부교수하고 헷갈릴 수 있도록 출제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서 부교수 이상 직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규칙 239조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출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상기업법으로 이제 교수 경우에 위원 자격은 징조, 징벌위원회는 조교수,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부교수다. 그래서 징조, 가부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3호에 있어서 교정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4호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3호 같은 경우에도 교정위원이 아니라 이 교정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에요. 교정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 그래서 3호도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 거 위원회에 있어서 임기는 교정관련위원회 임기는 2년이죠. 3년인 것은 이제 형사정책편에서 치료가무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년. 그 다음에 교정관련위원회에서는 딱 하나 예외가 뭐였지? 그렇지. 취회라고 그랬죠. 취업지원협의회. 그래서 취업지원협의회는 3년이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같이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임할 수 있다 이죠. 그런데 연임 제한이 있는 것은 또 뭐냐면 뒤에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한 번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그렇게 연결시켜서 헷갈리지 않도록 확인해야 되겠고요. 자, 3항 외부위원은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이런 해촉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해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했죠. 해촉은 의무적 해촉만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교정 관련 법령에 있어서 취소도 의무적 취소 규정만 두고 있지 필요적 취소 규정은 전혀 없다.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해촉 사유는 기본적으로 모든 그런 위원회의 해촉 사유로 되어 있는 것이 1호부터 4호까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이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회 해촉 사유 경우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죠. 특정 종파나 특정 사상에 편향되어 징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징벌위원회에만 해당되는 그런 해촉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 특이한 내용이 그 정답 지문으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취회, 취업지원협의회나 규유심사위원회 해촉 사유는 1호부터 4호까지로만 규정되어 있지만은 이 징벌위원회 해촉 사유는 한 가지 추가해 가지고 특정 종파나 특정 사상이 편향되어 징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런 외부위원은 명예직이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게 아니었죠. 의무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였어요. 다른 위원회들도 다 똑같죠. 224조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이 아니니까 건너뛰어도 되겠고요. 자, 다음 제 222조는 출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222조 보시면은 징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뭔가. 첫째, 징벌 대상 행위의 사실 여부, 그리고 징벌의 종류와 내용 당연하죠. 그리고 3호에 있어서 징벌 대상자에 대해서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처우를 제한한 기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 방금 전에 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징벌기간에 산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4호에 있어서 징벌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징벌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의 심의 의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기피하고 재척을 이렇게 뒤바꿔서 함정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라고 그랬죠. 재척 사유하고 기피 사유, 이것은 구분해야 된다. 자, 5호 징벌집행의 유예 여부와 그 기간. 그래서 이 부분도 앞에서 강조했듯이 법에서 징벌의 집행 유예 권한은 징벌위원회에 있고 징벌 집행의 정지 면제 권한은 징벌위원회가 아니라 소장에게 있다 했죠. 그리고 징벌의 정지 사유하고 면제 사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는 정지 사유가 아니라 면제 사유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헷갈림 없이 다시 한번 정돈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심의 의결 대상은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해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226조 징벌 의결의 요구는 당연히 소장이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장이 징벌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징벌 의결 요구서를 작성해서 징벌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자, 여기서도 실제 법령에서는 몇몇 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군더더기는 다 제거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227조에 있어서 징벌 대상자에 대한 그 출석 통지이랑 징벌위원회가 징벌 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 대상자에게 출석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소장을 거쳐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징벌 대상자에게 출석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를 소장에게 출석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항 출석 통지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굵은 글씨로 해놨어요. 그래서 당연히 혐의사실 요지 출석 장소 일시 3호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이나 되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이나 서면으로 이것을 서면으로로 한정해서 이렇게 함정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도록 하세요. 말로 진술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진술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출석 통지서에 표기를 해줘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4호 서면으로 진술하려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5호 증인 신청 또는 증거 제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6호에 있어서 형사 절차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 절차상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징벌 대상자에게도 이런 형사 법령이 저촉되는 그런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란다 원칙이 적용됐듯이 다시 한번 여기 징벌 출석 통지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줘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사망 보시면 출석 통지서를 전달받은 징벌 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석 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228조 징벌위원회 회의, 이것은 다른 위원회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시켜서 복습 겸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징벌위원회 회의 제1항 징벌위원회는 징회는 출석한 징벌 대상자를 신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그래서 징벌 대상자를 신문하면서 관련 교도관님이나 다른 수용자까지도 이렇게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하게 해가지고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거죠. 반드시 징벌 대상자만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항 징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면 징벌 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된다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심리상담을 한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심리상담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교도관을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심리상담 결과를 진술하게 해야 한다가 아니죠. 여기서는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세요.
사망. 징유는 징벌 대상자에게 출석 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 대상자가 같은 항 사망에 따른 출석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사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이것을 사면심리만으로는 징벌을 의결할 수 없다로 바꾸는 내용을 좀 주의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항에 있어서 대부분의 그 위원회에 있어서 개의정족 수는 뭐였어요? 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이고 다만 분류처우위원회의 경우에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과반수의 그 출석으로 개의하고를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고 항상 재적위원하고 출석위원을 잘 바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의결정족 수에 있어서는 출석위원을 그 기준으로 하는 거지 재적위원 기준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죠. 그렇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전혀 없다 했어요. 그리고 좀 난도 높은 문제로 출제될 때 어떤 거 징벌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때그때 이 외부위원은 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규율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이런 거 규정이 없죠. 자, 그래서 반드시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징벌위원회이지 규율심사위원회가 아니다. 규율심사위원회하고 징벌위원회를 뒤바꾸는 함정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외부위원을 구성할 때 징벌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 그 참여는 최저 인원이 3명 이상이고 규율심사위원회는 2명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징벌위원회 개최될 때마다 참여시켜야 할 외부위원은 1명 이상이지 구성할 때 그 3명 이상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징위 구성할 때는 외부위원 3명 이상이고 규위 구성할 때는 외부위원 2명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점하고도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5항에 있어서 징벌의 의결은 징벌 의결서에 따르는 거고 6항 징벌위원회가 작업장려금을 삭감을 의결하려면 작업장려금이 있는 수용자에 한해서만 작업장려금을 삭감하는 징벌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업장려금을 삭감을 의결하려면 사전에 수용자에게 작업장려금을 확인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살며시 또 보건금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7항에 있어서 징위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자, 애유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은 수식어를 일부러 붙여가지고 절대로 누설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단서로 애유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뒤에 가면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에서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수험생들은 어디에선가 본 내용이 있으면 꼭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제 심리학상 이런 내용 가지고 이제 좀 난도 높은 함정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승진시험 보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까지 확실하게 좀 파악해 놓도록 해야죠. 자, 229조 집행 절차 보면은 1항 징위는 소장에게 징벌 의결 내용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징벌 의결서 정본을 첨부해야 된다. 징벌 의결 된 경우에는 그 징벌 의결 내용을 징벌위원회에서 직접 징벌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에요. 소장에게 통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 출석 통지서하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출석 통지서는 누구에게 수용자에게 이렇게 통지하도록 했죠. 그렇지만 징벌 의결했을 때 통고는 대상자에게 직접 통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장에게 통고한다.
그래서 소장이 통과할 때는 의결서에 정본을 첨부하는 것이지 부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1항과 2항이 있어서 이 정본하고 부본을 바꾸는 함정 문제도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고, 그래서 징벌위원회 징회는 소장이 징벌 의결 내용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정본을 첨부해야 되고, 소장이 그 징벌 의결서를 받아가지고 이 징벌 대상자 수용자에게 통고할 때는 부본을 첨부하여 전달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1항과 2항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4항에 있어서 3항은 뭐 출제 가능성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시켰어요. 자, 4항 소장은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 집행부에 기록할 때는 그 내용을 교정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지 입력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 필요적 규정하고 의무적 규정도 그때그때 좀 잘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보충하고 이어서 그 법령집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230조부터 법령집 이 부분이 빠졌으니까 좀 보충하도록 하세요. 법령집으로 돌아와서 제 230조 징벌의 집행 순서 1항 금치와 그 밖에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즉 가장 무거운 것부터 집행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다만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는 금치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작업장려금의 삭감하고 이 경고, 이것은 그냥 앞으로 너 다시 한번 규율 위반 행위를 하고 하게 되면은 아주 무거운 거 징벌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작업장려금을 이렇게 일부 삭감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다른 그 징벌하고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는 금치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금치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징벌의 종류는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 두 가지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2항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부터,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징벌이 한 수용자에게 부과됐을 때 가장 무거운 금치부터 집행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징벌이 2개 이상 부과된 경우에는 긴 것부터 집행한다 하는 거. 그리고 3항 금치를 제외한 2가지 이상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징벌들은 같이 집행할 수 있다 하는 거. 금치를 제외한 2가지 이상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집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있다, 이것은 없다로 잘 바꾸잖아요. 그래서 있다나 없다가 들어있는 선지는 함정선지 아닌가 항상 주의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세요. 제 231조 징벌의 집행방법 1항 작업장려금의 삭감은 징벌위원회가 해당 징벌을 의결한 날에 속하는 달에 작업장려금부터 이미 지급된 작업장려금에 대하여 역순으로 집행한다지 순서적으로 집행한다가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항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벌 집행을 위하여 별도에 지정된 거실에 해당 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이 금치 외에 나머지 징벌의 경우에 모두 다 이렇게 이 징벌 거실에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금치에 대해서만 명문 규정을 둬가지고 의무적으로 징벌 거실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제2항 소장은 금치 또는 실외운동 정지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가 할 수 있어요. 금치 한 가지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이 징벌 거실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징벌 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된 거실을 징벌 거실이라고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징벌 거실. 과거에는 독거실이라고 했었는데 독거실 대신에 이제는 징벌 거실, 신입자 거실, 신입 수용자 거실 이렇게 구체적인 용어로 쓰고 있죠. 과거에는 그냥 독거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도 과거 법령 떠올려 가지고 출제자가 이제 이 징벌 거실을 독거실에 해당 수용자를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도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사망, 소장은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징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수용자를 징벌 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사항, 소장은 징벌 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돼 가지고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 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소장에게 있다 했죠. 그래서 법에서도 이 감면 사이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에는 소장이 감면할 수 있다 하는 거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하고도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출제할 수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소장은 징벌 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돼서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은 징벌 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사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든가 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을 했을 때에는 형벌도 부과할 수 있고 징벌도 부과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그 같은 행위에 대해서 형사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돼 가지고 무거운 거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은 징벌 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하는 거지,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리고 232조 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 금치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징벌 거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뭐 실무에 있어서는 뭐 100%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이부자리건 뭐건 다 잠잘 때만 이렇게 사용하더라고. 다 수거해 가고 하죠. 편지 쓸 때 같은 경우에도 편지도 원칙적으로는 금치 집행 중에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어떤 반성문을 쓰게 한다든가 소송서를 쓰게 하는 경우 볼펜 같은 것도 지급했다가 바로바로 그때 회수해야 돼요. 회수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그걸로 어떤 자해를 한 경우라든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책임 추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앞으로 이 직무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232조 금치 집행 중인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 금치 집행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 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소장이 이제 지시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지않은 소장님들이 되실 분들이니까 이런 법 규정들을 확실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금치 집행 중인 경우에 그런 볼펜이건 어떤 것이건 다 수거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죠. 그 다음에 233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상담 1항 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징벌 대상의 재벌 방지를 위하여 교도관님으로 하여금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게 해야 한다. 자, 여기서는 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그 심리상담 규정이고, 그리고 징벌 대상자에 대해서도 심리상담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점 같이 연결시켜서 알아두더라고요. 그 다음에 2항 소장은 징벌 대상 행위에 재벌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교정위원, 자원봉사자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정위원이나 자원봉사자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상담을 받게 해야 한다로 바꾸겠죠. 그래서 교도관으로 하여금은 의무적으로 필요적으로 심리상담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정위원, 자원봉사자 등 전문가의 상담은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 자, 그 점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이 심리 상담에 대해서 최근에 중요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승진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별표 하나 하시고요. 234조 징벌의 실효에 대해서 이것도 실효기간 일일이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긴 실효기간 2년 6개월 하고 가장 짧은 실효기간 6개월 정도만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의 경우에는 2년 6개월이 실효기간이다 하는 거. 그래서 2년 6개월을 2년으로 바꾼다든가 3년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2년 6개월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경우는 6개월이지 3개월이 아니다 하는 거. 뭐 이런 그 중간 것은 일일이 다 암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런 정도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항 서장은 징벌 실효시킬 필요가 있으면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거나 지나기 전이라도 이제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에 의결을 거친 후에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징벌 실효는 법률에서도 강조했듯이 징벌 실효시키려면 어떠한 경우든 반드시 법장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 했어요. 법장의 승인 없이는 징벌 실효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서장은 실효된 징벌 이후로 그 수용자에게 처우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징벌 실효의 효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처우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필요적 규정이지 처우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징벌을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행령 시행규칙 몇 개 빠진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교도 작업과 관련된 부분이 시행령 부분이 좀 편집상 빠진 부분이 있다는 그런 거 지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가지고 이전 했던 내용 중에서 그 빠진 부분 이 부분을 좀 보충하고 그 다음 그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